계속해서 22쪽의 상대높임법입니다. 상대높임법. 화자가 청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기서 좀 달라지네.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주체높임법에서는 주어를, 객체높임법에서는 목적어나 부사어야. 바꿔 얘기하면 주체높임과 객체높임은 문장에서의 어떤 성분이죠. 언더 성분을 높이는 반면에 상대높임은 청자를, 듣는 이를,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합니다. 높이거나 낮추어 거기다 물결 표시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서 봤던 것들은 지금 다 높이는 거였어. 그런데 이 상대높임에서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기도 한다는 거. 그럼 바꿔 얘기하면 모든 문장은 기본적으로 상대높임이 쓰이고 있는 거지. 왜냐면 높이거나 낮추는 것밖에 없거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낼 때는 높임의 대상을 통해서 어떤 높임을 쓰였는지, 높임의 대상을 통해서 어떤 높임을 쓰였는지를 이제 찾는 문제를 내는 거죠. 밑에입니다. 기억. 실현 방법. 실현 방법은 종결 표현을 통해서.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끝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유형을 보면 두 가지가 있네요. 격식체와 비격식체. 그래서 격식체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주세요. 격식체 옆에다가는 얘는 공적, 그 다음에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 거리감. 격식체를 사용하게 되면 격식체는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리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반대로 비격식체는 이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사적 자리가 되는 거고, 친근감을 드러낼 때 비격식체를 쓰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신을 지금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나오는 걸 좀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모의고사에서 이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격식체부터 먼저 볼게요. 비격식체를 보면 해유체와 해체 이렇게 있는 건데, 해유체와 해체,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높일 때 쓰는 거야? 해유. 그렇지, 해유가 높일 때 쓰는 거죠. 그러면 해유와 해의 차이가 뭐야? 요가. 그렇죠. 그럼 유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럼 문장 끝에 요가 오면 누구를 높인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격식체를 봅니다. 격식체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하시피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네. 그 네 가지 왼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하시피오체는 아주 높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예사 높임, 그리고 예사 낮춤, 그 다음에 아주 낮춤. 그럴 때 지금 요 예사 높임과 예사 낮춤의 경우, 그러니까 하우체랑 하계체의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안 쓰죠. 이거는 보통 중장년층에서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 아주 높임하고 아주 낮춤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럴 때 지금 아주 높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하십시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유에다가 동그라미 친 것처럼, 유에 동그라미 친 것처럼 하십시오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런데 뭐 헤라체도 그렇고 하십시오체도 그렇고 결국 이런 표현은 주로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어떤 문장에서 쓰죠? 어떤 문장 형식? 문장 유형? 헤라체니까 어떤 문장 유형이 됐어? 그렇지, 명령.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청자가 있다는 얘기는 대화를 한다는 거잖아. 대화를 할 때 명령만 하냐? 그렇지. 그래서 다른 형태를 알아둬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지금 하십시오 옆에 보면 뭐가 있어? 한
합니다가 있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디인 거냐면 비읍니다. 이거 비읍니다야. 그리고 얘랑 똑같은 걸로 뭘 쓰냐면 씁니다를 씁니다. 비읍니다, 씁니다. 이렇게 써줍니다. 비읍니다,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대 높임에서는 세 가지만 외우는 거야. 문장 끝에 우리가 동그라미 친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누구를 높이는 거라고? 청자를 높이는 거야. 이게 쓰이지 않으면 청자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물론 요게 있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문제 풀 때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 높임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사실 이 상대 높임 때문에 상대 높임으로 인해서 이제 높임법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주체 높임에서는 주어만 생각을 했죠. 객체 높임에서는 객체만 생각을 했어. 상대 높임에서는 청자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얘기도 하잖아. 대화할 때 대화 당사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인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그런 상황에서의 높임법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쓰는 예문을 거기다 옮겨봅니다. 지금 요 표현을 보면 왔어요나 오셨어요 둘 중에 어떤 하나가 맞을 거고 그리고 그 상황과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 아버지 가가 되든 혹은 아버지께서가 되든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높임법이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상황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어.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불렀으니까 화자는 손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청자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누가 오냐면 아버지가 오게 되겠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어떻게 되니? 이 문장에서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가 어떤 성분으로 쓰이고 있어? 주어? 그렇지. 아버지가 지금 주어로 쓰이고 있어. 부분 좀 분석했어? 그 다음에 이제 높임법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기로 했죠? 높임 대상. 네, 높임 대상 확인해야죠. 할아버지 높임 대상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도 높임 대상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높임 대상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야. 할아버지는 청자 아버지는 주어, 주체가 됐어. 됐습니까? 그럼 이제 청자부터.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은 문장 끝에 서술어. 문장 끝에 봤더니 둘 다 뭐가 쓰였어? 요가 쓰였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든 지금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든 할아버지를 높이는 거는 문제가 돼야 안 돼? 그렇죠. 이거 할아버지는 해결했어. 해결. 지금 다 요가 있으니까 청자를 높이는 건 해결이 됐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다. 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항상 누구를 고려하죠? 말을 할 때는 누구를 고려해? 청자를 고려해.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독자를 고려합니다. 즉 상대에 대한 고려, 배려 이걸 바탕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그거를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지금 청자가 할아버지야. 그런데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 말하는 사람보다는 아버지가 당연히 높죠. 아버지라고 불러서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청자인 할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할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는 뭐야? 자신의? 아들. 그렇지, 아들이야. 그럼 할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야. 대상이 아니야. 아니.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배려해서 할아버지 입장을 고려한다면 아버지를 높여서는 돼, 안 돼? 네. 그렇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압조법이라고 합니다. 요 압조법 때문에 높임 표현이 헷갈린 거예요. 한번 봐봐. 할아버지 입장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고려해서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데,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되는 거야? 아버지? 가를 써야죠.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데 아버지는 주어인데, 그럼 이 두 표현에서의 차이를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그렇지. 여기에 시가 들어있는 게 오시었어요 줄여서 오셨어요가 됐으니까 여기 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주어를. 그렇지. 주어를 높이는 역할을 해. 따라서 이 두 가지 표현 중에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거야? 오셨어요가 맞아요. 에? 다시 주어 높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할아버지, 그렇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고려해서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 오셨어요가 틀린 표현이 된단 말이야. 시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주어를 높인다는 얘기인 거니까.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가 옳은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높임 표현이 좀 어렵거나 헷갈릴 수 있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지금 높임법 접근 방법 앞에서 설명한 거 있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 높임 대상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역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다. 넘어갑니다. 이시선 쪽이에요. 시간 표현. 시간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시선 쪽에 시제가 나오고 24쪽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동작상이 나옵니다. 찾았어? 동작상부터 먼저 볼게. 동작상이 어렵지 않거든. 이 동작상을 보면 동작상에 진행상하고 완료상이 나오네. 사실 이 진행이라는 말이랑 완료라는 말은 국어보다는 어디서 많이 보니? 영어 할 때 많이 보지 않아? 그래, 영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영어에도 과거 진행, 과거 완료, 현재 진행, 현재 완료, 미래 진행, 미래 완료가 있는 것처럼 국어도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확인하면 돼. 넘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제일 위에 시제를 보면 바라시를 기준으로 사건 시의 선후관계래. 그럼 바라시가 무슨 뜻이냐? 아까 바라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말하는 거야. 그럼 바라시가 되면 말하는 때, 말하는 때가 되는 거지.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사건이 먼저 일어나면 선후니까 앞에 일어나면 과거가 되는 거고, 말하는 거 다음에 일어나면 미래가 되는 거고, 말하는 거 동시에 일어나면 현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제에서는 우리가 주의하고 넘어갈 것만 확인하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과거 시제에서 실현 방법을 보면 선어말어미가 나오죠. 거기에서 선어말어미에서 두 번째 예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진달래가 이곳에 피었었다. 찾았어? 네. 거기 보면 이제 엇이 나오죠. 네.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과거 시제에서는 엇과 엇의 쓰임을 주의해야겠다. 영어와는 달라. 지금 영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직역할 때 엇 이렇게 쓰거든. 맞지?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쓰는 이유가, 영어에서 말하는 대과거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순서로 구분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5분 전에 일어난 사건과 그 다음에 10분 전에 일어난 사건. 그럼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5분 전에 일어난 사건과 10분 전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그렇지, 10분 전. 그럼 영어에서 10분 전에 일어난 일은 대과거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5분 전에 일어난 표현은 그냥 과거로 표현한 거잖아. 영어에서는 그런 건데 국어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국어에서는 지금 거기 예문을 봅니다.
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예문하고 두 번째 예문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자. 진달래가 이곳에 피었었다 라는 문장과 진달래가 이곳에 피었었다 라는 문장의 차이.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 지금 이곳에 진달래가 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중에서 어떤 거예요? 첫 번째. 그렇지. 진달래가 이곳에 피었다라는 것이 지금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진달래가 이곳에 피었었다라고 하면 지금 진달래가 피어서 졌어. 졌어. 더군다나 앞으로 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이게 바로 두 번째 예문 아덧, 어덧 했을 때의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예문 오른쪽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국어에서의 이런 대과거적인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현재와 단절이라고 써주세요. 어디요? 네, 아덧, 어덧. 엇. 두 번째 예문이죠. 얘는 현재와의 단절을 의미할 때 쓰는 거다. 따라서 단순 과거를 드러내는 표현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옳다. 무슨 말이냐면 나 어제 친구가 영화를 봤었다. 적절하다는 거야? 적절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어제 친구랑 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걸 꺼낸 거잖아. 그럼 현재 대화 상황에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 단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 단순한 과거를 말할 때는 하나를 쓰는 거죠. 나 어제 친구랑 영화를 봤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적절하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대과거를 빈번하게 쓰느냐? 영어 때문이야. 영어에서의 대과거는 거기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 그냥 시간상의 선후관계를 드러내는 거지. 근데 국어에서는 어제 일어난 거나 그제 일어난 거나 똑같이 뭐야? 똑같이 뭐야? 그래, 똑같이 과거야. 어제 일어난 거나 그제 일어난 거나 우리에게는 똑같은 하나의 과거일 뿐이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과거 시제에서는 걔를 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나오는 양태적 용법입니다. 우리 양태라는 말을 처음에 어디서 먼저 봤냐면 부사 설명할 때 얘기했어. 양태부사 생각나? 양태부사? 양태부사가 뭐죠? 한번 찾아봐. 그거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양태부사. 제가 이건 매번 4시간 얘기하는 것 같아.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그렇죠. 화이트보드가 먼지가 날리지 않아서 좋긴 한데 지울 때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요새 자꾸 팔손을 내가 좀 많이 하고 많이 지워서 그런지 자기 전에 막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래. 지금 왼팔로 지는 겁니다. 다시 양태가 뭐라고? 심리적? 태도.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양태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 니은이죠. 과거 시제 선어말음의 양태적 용법이라는 얘기는 이게 시제를 드러낸다는 거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야? 시제를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지 않는 거야? 생각해봐. 양태적 용법이래. 거기 예문도 있잖아. 시제를 드러내는 거야? 안 드러내는 거야? 안 드러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 첫 번째 예문을 볼게요. 동작 완료. 나는 조금 전에 왔고 이거는 과거 맞잖아. 조금 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인영이는 지금 왔대. 지금에다가 밑줄 치십시오. 지금이라는 부사를 썼기 때문에 시제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현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썼어? 왔어라는 과거 시제를 썼잖아. 그럼 시제가 불일치해서 틀린 건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시제의 문제가 아니라 화자의 뭘 드러낸다? 심리적 상태를 드러낸다라는 거야. 지금 그 동작이 끝났음을 드러낸다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완결지속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빠를 닮았어요 라고 해서 그래 아빠를 닮은 게 그냥 과거로 끝난 거야? 지금도 닮은 거고 앞으로도 닮을 거 아니야. 그게 완결지속이라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거고. 실현인식도 보세요. 실현인식. 숙제를 안 했으니 넌 내일 학원에 가면 혼났다. 야, 내일이야. 내일 벌어질 일이지. 내일 벌어질 일을 마치 화자에게는 어떤 거냐면
벌어진 것처럼, 이미 벌어진 것처럼 표현했잖아. 그만큼 내일 벌어질 이 일이 어떻다는 거야? 100%에 가까운 확률로 일어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제는 뭐가 되는 거야? 미래야. 지금 사건이 지금 벌어졌어? 과거에 벌어진 거야? 사건이 벌어진 거냐고? 아니야. 앞으로 벌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시제는 뭐야? 미래야. 미래인데 왜 과거 시제에 썼느냐? 아니야. 이때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화자에 뭘 드러낸다? 심리를 드러낸다. 화자의 그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실현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네. 똑같습니다. 현재 시제에서도 결국에서는 우리가 뭘 주의해야 하는 거냐면, 그래, 니은이야. 현재 시제 선어말음의 양태적 용법, 이거를 좀 주의해야지.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 지금 위에서 좀 보면, 지금 거기 선어말음이에서는 하나밖에 안 써줬는데 예문을 2개를 썼죠. 거기 2개의 예문 중에서 는이나 니은이 붙은 문장이 어떤 문장이야? 첫 번째 문장에 붙었지. 공부한다, 니은이 붙었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공부하다는 동사예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형용사고.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는 기본형 자체가 현재를 뜻해. 그 다음에 관형형 어미도 마찬가지야. 우리 는이 붙는 건 뭐라 그랬어? 동사. 그럼 니은이 붙는 건 형용사. 그렇지. 그런데 이 니은은 과거 시제를 봅니다. 과거 시제에서 관형형 어미를 보면 거기도 니은 또 있네. 그런데 이 니은이 붙은 대상을 봅니다. 오다죠, 오다. 동사야, 형용사야? 오다. 동사. 그럼 동사에서 니은이 오면 뭐라는 거야? 과거를 의미하는 거고. 됐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는 하고 니은의 사용, 쓰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시제의 니은이에요.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양태적 용법 거기 살펴봅니다. 실현인식 똑같네. 근영이가 내일 여행에서 돌아온다. 이것도 내일 벌어지는 일이 있는 거잖아. 그럼 시제로는 미래가 되겠지. 그런데 화자에게는 어떤 거야?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만큼 어떻다? 확신한다. 실현한다. 실현인식을 드러내는 거다. 또한 이게 다른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냥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가까운 미래. 다른 교과서에서는 가까운 미래라고 설명하기도 하더라고. 두 번째는 꼭 기억합니다. 이거는 문법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학작품에서 더 많이 보게 될 내용이야. 과거에 벌어진 일을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면, 과거에 벌어진 일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바로 현장감을 드러내거나 현장감 밑에 생동감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문학작품에서 우리가 문학작품 선택지에서 많이 볼 내용이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양태적 용법, 과거 시제 양태적 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시제 양태적 용법을 이렇게 좀 눈여겨보는 이유는 바로 미래 시제 때문이에요. 미래 시제에서도 실제로 모의고사나 그다음에 수능 문제, 기출 문제, 평가원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대상이 바로 요 get입니다. get. 미래 시제로만 쓰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니은.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의 양태적 용법,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여러 번 나왔거든. 그래서 과거 시제도, 현재 시제도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시제는 이걸로 끝이에요. 시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25쪽이에요. 25쪽 피동표현과 능동표현을 봅니다. 피동표현과 능동표현, 그리고 사동표현과 주동표현. 이제 피동하고 사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첫 번째 피동과
사동의 구분입니다. 요것이 일반적이에요. 지금 피동사동에서는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피동 표현에서 유형을 봅니다. 피동 표현에서 유형을 보시면 파생적 피동이 있죠. 그 다음에 사동 표현에서 똑같이 유형을 봅니다. 그리고 파생적 사동을 보시면 전미사에 뭐가 들어있어? 이희리기가 똑같이 겹치지. 이것 때문에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 그럼 얘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네.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피동에서는 어지다의 쓰임. 어지다. 어지다의 쓰임이 적절한지를 묻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라고 관련되냐면 이중피동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돼요. 마찬가지 세 번째 사동에서는 시키다의 쓰임이 적절한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피동하고 사동에서는 요것이 주로 문제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 지어서 25쪽을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 피동 표현을 보시면 능동 표현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사동 표현을 보시면 주동 표현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간혹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능동과 주동을 구분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능동과 주동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피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능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동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주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능동과 주동을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다. 됐어? 그래서 이제 피동 표현부터 볼게요. 근데 이 피동 표현은 먼저 능동 표현부터 살펴볼게. 능동 표현 봅니다. 밑에 예문을 보면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찾았어?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피동 표현을 바꿨더니 뭐가 됐어? 고양이가 라는 주어가 고양이에게라는 뭐가 됐어? 에게가 붙으면 뭐야? 아까 그렇지, 부사가 됐고. 계속 능동문입니다. 능동문. 쥐를 이라는 목적어가 주어. 그렇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됐어? 네. 그 다음 이번에는 사동 표현을 볼게요. 사동 표현, 주동 표현을 보면 먼저 마찬가지 주동 표현입니다. 주동 표현은 아이가 밥을 먹는다. 아이가가 사동 표현에서는 아이에게 그렇죠, 부사어가. 목적어는 그대로 됐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누나가 있죠. 네. 누나가에다가 물개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새로운 주어라고 써주세요. 사동문을 만들 때는 새로운 주어가 나타난다는 거. 됐어? 그럼 다시 피동을 봅니다. 이제 피동의 설명을 볼 거예요. 피동. 주어가 거기 주어가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주어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옆에 제가 부르는 부분에만 미치세요. 네. 주어가 당하는 것. 주어가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당하는 것에다가는 밑줄을 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개념 활용이에요. 피동 표현, 주어가 당하는 것. 그다음에 사동 표현 볼게요. 사동 표현은 주어가 마찬가지. 사동 표현은 주어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네, 밑에 사동 표현. 주어가 그리고 옆에 시키는 것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첫 번째는 개념 활동이 됩니다. 개념을 활용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까 이hil이기가 똑같이 겹친다고 했잖아. 그럴 때 또 어떤 것도 비슷하냐면 둘 다 막 부사가 들어가고 목적어가 들어가기도 막 그래. 그래서 비슷해 보이거든. 사동 표현일 때 주어를 빼는 경우가 많아. 주어를 빼고선 선택지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 얼핏 보기엔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꼭 주어가 이걸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에서 문제에서 주어가 없네? 그럼 주어를 만들어서 그 문장을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당하는 것인지 주어가 시키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헷갈린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개하다. 요 개하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동에 있어요. 사동 표현에서 유형을 봅니다. 사동 표현에서 유형을 보시면 두 번째 통사적 사동이라고 나오죠. 네. 그럼 거기 보면 개하다가 들어있지. 네. 그러니까 지금 개하다로 바꿨어. 헷갈리는 그 부분을 개하다로 바꿨어. 개하다로 바꿨더니 말이 되네? 그럼 피동이야, 사동이야? 사동. 그렇지. 개하다로 바꿨을 때 어색하면 피동인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피동하고 사동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피동, 어디다의 쓰임을 주의하래. 이중 피동과 관련해서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 피동 표현에서 유형 두 번째를 보시면 통사적 피동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어디다가 있죠? 네, 개입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중 피동이라고 하는 것은 피동 표현이 두 번 쓰였다는 거야. 그럴 때 바로 주범이 뭐냐면 어지다야. 어지다가 들어있으면 그 문장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문장, 어지다가 들어있는 문장이 적절한 문장이냐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냐 판별해야 될 거 아니야. 판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느냐? 어지다를 빼는 거예요. 어지다를 뺐을 때 어색하면 옳은 문장이고, 어지다를 뺐는데 뭐 어색하지 않아, 자연스러워, 그러면 틀린 문장입니다. 왜? 두 번 쓰였기 때문에 하나를 빼도 어떤 거야? 하나를 빼도 의미가 그렇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지다를 뺐을 때 적절하면 틀린 거, 어지다를 뺐을 때 어색해야 옳은 문장이다. 거기 예를 들어준 걸 보세요. 통사적 피동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거기에 어지다 들어있는 거지. 네. 그러면 어지다를 빼면 거기서 이제 어지다가 아니라 아지다가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부에 대한 의견이 모았다가 되는 거지. 됐어? 네. 그럼 어때? 어색해 안 어색해? 안 어색. 응? 기부에 대한 의견이 모았다가? 아니 어색해.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제대로 쓰인 거라고. 이해했어? 뺐을 때 어색하면 제대로 쓰인 거야. 뺐는데 어색하지 않네? 그러면 잘못 쓰인 문장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 문장 봐봐.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믿기어지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럴 때 어떡하자고? 요거를 빼자. 요거 빼면 뭐가 되냐? 빼면 뭐지? 그렇지. 얘를 뺐으니 믿기지가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말이 돼 안 돼? 네. 그렇지. 이 문장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네,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사동표현에서 이제 시키다를 보면 시키다도 마찬가지야. 시키다가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이제 판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시키다가 들어있으면 이 문장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제 의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의심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시키다를 하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다를 하다
하다로 바꾼다. 당연히 시키다를 하다로 바꿨으니 어색해야지. 맞죠? 시키다를 하다로 바꿨으니 어색해야지. 어색해지지 않으면 그 문장은 옳은 문장, 틀린 문장? 그렇죠. 이 문장 봐봐. 철수야, 영희 좀 소개시켜줘. 시키다라고 뭐로 바꾸자고? 시켜줘. 시켜. 소개? 해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소개해줘로 바꿨어. 어색해, 안 어색해? 안 어색해. 그렇지. 그러니까 시켜줘?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네? 어색하지 않으면 틀린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응? 어색해야지 맞는 문장이에요. 응. 어색해야 맞는 문장이지. 어색해야 맞는 문장. 어색해지지 않으면, 어색하지 않으면 걔는 틀린 문장. 됐습니까? 거기 마찬가지 파생적 사동을 보시면 두 번째 예문이에요. 파생적 사동에서 두 번째 예문. 경찰이 차를 시키다가 그러네. 경찰이 차를 정지했다. 어색해, 안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하지. 어떻게 돼? 차가 정지했다가 돼야지 안 어색한 거잖아. 이런. 그러니까 걔는 시키다가 제대로 쓰인 거야, 안 쓰인 거야? 지금 시키다는 맞는 거야. 그렇지. 시키다 하다 바꿨을 때 어색했으니까 거기서의 시키다는 제대로 쓰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조. 여기 부정표현까지만 보고 또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표현 보고 뭐 할 거냐면, 부정표현은 되게 단순한 거라서 우리가 이거 맞다. 이거 연우한테도 전해줘. 연우 이거 영상을 보게 되도록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요 문법 요소까지 보고 다음 주에 중세 국어를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중세 국어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문법 수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중세 국어까지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중세 국어 이후부터는 이제 모의고사처럼 매 시간마다 5개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제 문법 전체를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이제 수업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9월 첫 번째 주 목요일 9월 5일인가가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는 수업을 중세문법 이후부터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번 정도 하게 될 겁니다. 9월 1일. 오늘이 8일. 그럼 다음 주는 25일. 그렇죠? 그럼 25일에 중세 국어가 끝나? 그럼 그 다음 주가 9월 1일. 9월 1일에는 지금 9월 5일 대비해서 한번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보통 시험이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아니 10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한글날이 있는 주에 시험 보는 학교와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는 학교로 지금 나뉘는 것 같아. 이제 포스코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아직 일정이 안 나온 거죠. 안 나왔다고 했으니까. 학교 홈페이지도 안 나왔어?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9월 1일은 모의고사 대비 수업을 하니까 9월 8일부터 내신 중간고사 대비 수업을 할 건데, 우리가 보통 5주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추석이 빨라서 추석 때, 그러니까 추석 그 연휴 마지막 날이지, 일요일. 그때 수업을 하지 않으면 5주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한번 연휴도 마찬가지야. 부모님께 여쭤봐야 돼. 지금 추석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일정 캘린더 한번 봐봐. 캘린더 보시면 9월 15일 일이 아마 일요일일 겁니다. 그날 아니면 연휴 시작하는 날 9월 12일 맞아? 네. 9월 12일이나 9월 15일에는 수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 여러분 이제 집에 일정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둘 중에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되는데 한 명은 안 된다. 그럼 수업 못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냥 통째로 같이 쉬는 거야. 그런데 근데 그때 수업하지 않으면 4주 수업 후에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되겠네. 꼭 시험 일정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부모님께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일정이 어떻게 될지, 뭐 10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학원에서도 연락을 할 거예요. 지금 안내 문자를 이제 이번 주에 쭉 수업이 있어서 제가 다 수업 안내 문자 나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꼭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가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학원에서도 연락을 취할 테니까 그 결과를 알려주셔야 저도 이제 일정을 잡을 수가 있겠다. 왜냐면 어떤 하루 한 날에 몰아서 할 수가 없어. 우리 지난 기말고사 볼 때 어떻게 했어? 학년별, 학교별로 다 나눠서 수업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아. 그러면은 하루에 다 수업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12일 또는 15일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휴라고 만약에 이제 그래? 그러면 학원에서 그렇고 만약에 내신도 그럴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연휴랑도 일정을 맞춰주세요. 그래야지 같은 날 하면 수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됐죠? 그럼 이제 26쪽의 부정 표현을 봅니다. 부정 표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안, 못, 말다. 말다부터 볼게요. 말다 부정문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말다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쓴다는 것. 어려운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안부정문을 봅니다. 안부정문에서는 거기 단순 부정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줘. 우리가 중학교 때 안부정문하고 무부정문을 볼 때 어렵지 않거든. 의지부정이냐 능력부정이냐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안부정문의 경우는 단순 부정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 예를 들면 거기 짧은 부정문에서 첫 번째 예문을 봅니다. 비가 안 온다. 야, 비에 의지가 있냐 없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문의 경우가 바로 단순 부정에 해당하는 거죠. 반면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거기서의 종이는 저예요. 네, 페이퍼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주변 사람들 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를 등장시켰죠. 종이가 밥을 안 먹는다. 네, 저도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저도요. 왜 안 먹었어? 저 늦게 일어났어요. 전 다이어트 하려고요. 네, 어제 좀 밤에 많이 먹어서 오늘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 안 먹고 있습니다. 이제 배고파 죽겠어, 지금. 이건 제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목부정문을 봅니다. 능력부정. 능력부정도 제가 예문을 두 개를 들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능력부정의 상황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정문을 봅니다. 짧은 부정문에서 첫 번째 부정이야. 예문이야. 종이가 이가 자라지 않아 밥을 못 먹는다. 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내 문제지. 네.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예문을 보면 수저가 없어서 이거는 뭐야? 외부 상황이죠. 네. 외부 상황일 때도 뭐라는 거야? 능력 부정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능력 부정이 자체가 능력이 부족할 때와 외부적으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때 모두 능력 부정이라고 한다는 거. 됐습니까? 네. 끝. 그럼 부정 표현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다. 잠깐 쉴게요.